나이 들수록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들어 보일까요?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얼굴에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오히려 조건이 딱히 좋지 않은 사람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동네 카페에서도 그렇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말투는 비슷한데 표정은 비슷한데 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이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말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늙어서도 편안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늙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당 직원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지,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돈을 쓸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든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봤던 그 지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 그리고 그 순간들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 나이 들어 편안해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며칠 전 동네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옷차림도 비슷하고 말투도 점잖았습니다. 둘 다 식사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 분은 직원이 물을 따라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할 때도 혹시 이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평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등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투였죠.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물을 따라줄 때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는 이거 좀 더 갖다 줘라고 했습니다.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뭔가 당연하다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직원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도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카드를 건네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했고 두 번째 분은 카드만 내밀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누가 봐도 두 분 다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낸 것도 아니고 짜증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미국 UC 버클리대 심리학과 폴 피프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경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관찰한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평균 32% 낮게 측정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직종 종사자나 육체 노동자를 대할 때 눈맞춤 빈도가 일반 대화 상대에 비해 약 40%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이나 교육 수준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심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위계의식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걸 정확히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높은 사람 앞이 아니라 낮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말도 가려하고 행동도 신경 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식 없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정약용이 말한 건 단순히 약자에게 친절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습니다. 사장 앞에서나, 청소 노동자 앞에서나, 손주 앞에서나 말투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의 지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위아래를 따집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커지려고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늙어서 편안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자기 크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거만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품격이고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릴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체면 때문에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반말하고, 어떤 노인은 택시 기사에게 짜증내고, 어떤 노인은 식당 직원을 호출벨 누르듯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속으로는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특별히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무시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함부로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편안해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누구 앞에서도 내 크기를 바꾸지 않는 것.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나이 들어서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실수 후 태도를 봐라. 지난주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분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패를 잘못 냈습니다. 규칙을 헷갈려서 순서를 어긴 겁니다. 별일 아닙니다. 다들 재미로 하는 건데 다시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요. 하고 웃으면서 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민망함도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규칙이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 라고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배웠는데 하면서 자꾸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 판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실수 자체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자리 전체가 불편해진 겁니다. 이런 일은 경로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 만남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 미안, 깜빡했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분명히 3시라고 들었는데, 라고 상대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잘못 말했네 하고 정정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한 거야 라고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러워? 라고 물건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미세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로버트 캐건 교수 연구팀은 30년간 성인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한 게 실수 대응 패턴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정하는 사람들은 노년기 심리적 안정도가 평균 68%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수를 부정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60대 이후 우울감과 고립감이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라는 겁니다. 자기 이미지가 흔들릴까봐 작은 실수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평생 자기를 지키기 위해 완벽해야 했던 사람들의 방어기제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잘못을 덜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은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내가 틀렸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실수를 숨기려는 사람은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기 존재 전체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수 자체에는 관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는 피곤해합니다. 함께 있으면 늘 조심해야 하고 뭔가 잘못돼도 내 탓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정약용이 말한 건 단순히 솔직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번 틀렸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깜빡했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편하니까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함께 있으면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숨길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덮을 수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실수도 더 잦아집니다. 그때 평생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남 탓하고, 자꾸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가족과 친구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반대로 실수를 담담히 인정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가볍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네, 내가 또 잊어버렸네 하면서 웃어넘깁니다. 주변에서도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이게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편안해지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작은 실수쯤은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단단함이 나이 들어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칭찬 반응을 봐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예 수업을 듣는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강사가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봐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분의 글씨를 보고 오늘 획이 참 좋으시네요. 이 부분 정말 잘 쓰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붓을 내려놓고 잠깐 작품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요. 오늘은 손이 좀 편했어요. 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되 과하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고 이어서 썼습니다.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뭐가 잘 썼어요? 라고 했습니다. 강사가 아니에요. 정말 좋으세요. 라고 다시 말했지만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칭찬을 준 사람도 듣는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졌습니다. 칭찬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만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옆 사람에게까지 제거 좀 보세요. 오늘 괜찮죠? 라고 물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들떠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 사람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부 달랐습니다. 칭찬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 필사적으로 부정한 사람, 과하게 기뻐한 사람. 이 차이가 뭘까요?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 연구팀은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칭찬에 대한 반응 패턴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들은 노년기 자존감 안정도가 평균 74% 높았습니다. 반면 칭찬을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타인 평가, 의존도가 평균 3.1배 높았고 심리적 불안정성도 2.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과 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속은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자기 가치를 남의 평가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칭찬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더 큰 실망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그 기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담담히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비난도 담담히 받을 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칭찬과 비난 둘 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담담히 받는다는 건 내 가치가 남의 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비난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준이 없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남이 별로라고 하면 별로인 겁니다. 그래서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칭찬을 갈구합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더 말해줘, 더 확신시켜줘 라고 바라는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칭찬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과하게 부정할 필요도 없고 과하게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는 칭찬 한마디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칭찬이 중요합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평가받아야 하고 승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직장도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때 평생 칭찬으로 자기를 확인해온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의 칭찬을 되새김질합니다. 반대로 칭찬을 담담히 받아온 사람은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받든 안 받든 자기는 자기니까요. 남의 평가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편안해지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칭찬을 담담히 받을 줄 아는 것, 칭찬에 기대지 않는 것, 내 가치가 남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어야 칭찬도 비난도 담담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이 나이 들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돈 쓰는 습관을 봐라. 지난달 동네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두 분이 각각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둘 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손주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습니다. 한 분은 손주가 할아버지, 저거 먹고 싶어요 하면서 진열대를 가리켰을 때 가격표를 먼저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래, 하나 골라봐 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고르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손주가 뭔가를 고르려고 하자 그건 너무 비싸. 다른 거 먹자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그럼 이건요 하고 더 저렴한 걸 가리켰는데도 그것도 비싸네.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손주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할아버지를 또 봤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셔서 비싼 케이크를 사가셨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몇천 원짜리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괜찮았고 카페에도 자주 오는 분이었습니다. 돈 쓰는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자기한테는 쓰지만 남한테는 안 쓰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남이 손주라도 말이죠. 반대로 첫 번째 할아버지는 며칠 뒤에도 봤습니다. 이번엔 친구분과 오셨는데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카드를 냈습니다. 친구분이 아니, 내가 낼게라고 했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낼게요. 하고 웃으면서 계산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고 누구와 쓰는지가 다릅니다. 이일대 경영대학원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55세 이상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소비 패턴과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1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균형 있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노년기 행복도가 평균 71% 높았습니다. 반면 자신에게만 집중적으로 소비하거나 반대로 과시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이 평균 2.8배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는 43%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기쁜 마음으로 쓰는 사람과 억지로 쓰는 사람의 만족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걸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 쓰는 방식이다. 이 말은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만 돈을 쓰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위해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안이 비어 있어서 계속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과시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비싼 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려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겁니다. 반대로 담담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기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손주한테 과자 하나 사주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친구 커피값 내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약용이 말한 건 검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쓸 때 내 마음이 편한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아끼면서 살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과하게 쓰면서 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둘 다 편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는 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쓰고 안 쓸 때는 담담하게 안 쓰는 겁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목표입니다. 벌어야 하고 모아야 하고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돈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제는 쓸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 평생 자기한테만 돈을 쓰며 살아온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손주 용돈 몇만 원 주는 게 아깝고 친구 밥 한 끼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반대로 과시하려고 돈을 써온 사람도 힘듭니다. 나이 들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남한테 보이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담담하게 돈을 써온 사람은 나이 들어도 편안합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남한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살면 되니까요. 이게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편안해지는 네 번째 조건입니다. 돈을 담담하게 쓸 줄 아는 것, 자기한테만 쓰지도 않고 과시하려고 쓰지도 않는 것, 내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쓰는 것,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가 나이 들어서 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침묵을 봐라. 며칠 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오랜 친구 사이인 듯 했습니다. 한 분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옆 사람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그렇겠네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네는 요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그냥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계속 말하던 분은 침묵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초만 조용해지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백이 생기는 게 불안한 것처럼요. 이런 장면은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동네 식당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전화 통화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면 30분씩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3분 만에 끝냅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통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보냅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UCLA 심리학과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800명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과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12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화 중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년기 심리적 안정도가 평균 79% 높았습니다. 반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내면 공허감이 평균 3.4배 높고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51%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꼭 외향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말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자기 안의 공허함을 말로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묵하면 불안해지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어 기제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말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과묵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안에 중심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다는 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반응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이 불안합니다. 침묵하면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반응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정약용이 말한 건 말을 적게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나가고 후회할 말이 나가고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뭔가 말하면 그건 중요한 거라고 느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야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할 일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나설 자리도 줄어듭니다. 그때 평생 말로 자기를 증명해온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누가 듣든 말든 계속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끼어들 틈도 없고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듣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편안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만나면 듣습니다.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편하니까요. 들어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으니까요. 이게 정약용이 말한 늙어서 편안해지는 5번째 조건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것,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것.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겁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이 나이 들어서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자기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조용해집니다. 할 일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칭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침묵을 어떻게 견뎠는지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성취나 화려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였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실수를 담담히 인정하는 것,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것,
돈을 자기 기준으로 쓰는 것, 침묵할 줄 아는 것, 이 5가지가 쌓이면 나이 들어서 편안해집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게 결국 가장 편한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식당에서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더 해보는 것.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 칭찬받았을 때 과하게 부정하지 않는 것. 돈 쓸 때 내 마음이 편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불필요한 말을 줄여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정약용은 편안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